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유사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학원에서 잘 강의를 안 합니다. 이게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반복시키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지문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올해 34회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약간 보충 설명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앞에서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이면 조합이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유사하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공공재건축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공공재개발은 1번, 2번이 모두 맞아야지만 공공재개발이 됩니다. 자, 1번 사업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은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데, 자,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들어간다. 이게 조합과 공동시행할 때도 포함합니다. 뒤에 것들은 참고. 그럼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넣고, 이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전체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원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생기면 나머지의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짓거나 반값아파트, 공공임대, 이런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을 해서 전체 세수가 1000세대가 지어졌다. 그럼 그 중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원래 거기 땅이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먼저 분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전체 세대 중에서 600세대를 이 소유자가 분양받았다. 그럼 남는 게 400개가 남습니다. 400개 중에 절반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해서 이런 거로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의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생기면 반 이상을 지분형이나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건설, 공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 자, 우리 공공재건축도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되고, 자, 공공재건축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자, 종전세대보다 100분의 160 이상으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공공재개발과 차이가 있죠. 공공재건축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을 해서 종전세대, 주택단지 안에 종전세대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을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원래 세대수보다 1.6배 이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자, 다음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징들을 좀 봐드릴 건데, 자, 우리 공공재개발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자, 일단은 투기 방지 같은 걸 위해서 이 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구역 제도를 먼저 정할 수 있다. 이걸 정해가지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투기가 없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이런 예정구역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치 민간재개발처럼 이 공공재개발도 이런 예정구역 제도가 있고 자, 이 공공재건축에는 예정구역 제도는 따로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뒤에 가서 비교할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예정구역을 정해가지고 건물의 건축 같은 거라든가 토지 분할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높여줘가지고 높여준 용적률에서 일정 비율을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인수자가 이렇게 뺏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할 때 예정구역 제도라는 거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높여준 거에 일정 비율을 100분의 50 정도까지 최대 절반 정도를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이걸 인수자가 인수를 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봐드릴 건데, 자, 일단 공공재개발은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비 예정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투기 같은 게 없으면 이런 예정구역 없이도 그냥 막바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절차, 요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하실 때 예정구역이 있으면 예정구역을 정하는 요 절차가 여기 있고,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이 절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관련 그 내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할 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예정구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은 이렇게 6명의 관청, 자,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거를 정비 예정구역을 정할 때 일단 주민의견을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 여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심의 거치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명의 관청이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때 주민의견 14일 이상 듣고 공람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 건데 이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신청이라는 걸 먼저 해요. 여기는 신청이 없는 경우인데 여기는 신청을 합니다. 자, 누가? 시군구청장이나 이런 토지주택공사 등이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는 신청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청이 있다면 여기 구청장 같은 관청이 여기 특광한테 자, 그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지정 신청, 토지주택공사 등도 구청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중간에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신청이 있었을 때는 이런 구청장 같은 관청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을 때는 그냥 주민의견만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정비,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개발에 대한 예정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없다면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심의인데 신청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이 시군구청장이나 이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면 주민의견 듣고 심의만 거칩니다. 중간에 의견 청취는 없는 겁니다.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안에 이 심의를 완료해서 이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3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되고 여기 이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32회 때. 자,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때는 여기 신청이 없었을 때는 주민공람하고 시군구청장 같은 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심의 거친 다음에 이렇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 지정되는 게 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요 시군구청장 할 때 이 구청장 같은 관청이 특광한테 신청을 내든지 토지주택공사 등도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의견만 듣고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중간에 의견 청취 같은 것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이렇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다 마쳐야 됩니다. 여기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완료해야 되는 기간이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고 자, 이거 두 가지 형태로 자, 재개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 구청장이 이렇게 의견 듣든지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 나머지 관청들도 자기 해당 도시에다가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정구역이 딱 정해지면 투기 방지 대책이 세워집니다. 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든지 2년 안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지 또는 공공재개발 시행자가 정해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위반이 되면 예정구역이 2년 다음 날에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정구역을. 그리고 2년 정도 되는 날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자, 우리 보십시오. 사업시행자 요거로 안 가고 요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2년 안에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 이건 예정구역이니까 이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예정구역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그때는 1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또 정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요때 정해지지 않고 요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2년 안에 지정되고 나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이때도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1년짜리하고 2년짜리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2년이고 자,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건 1년입니다.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을 때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 요거는 2년짜리는 예정구역 해제니까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한번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재개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도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자,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신청은 예정구역 지정 신청이고 이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정할 때도 아까 좀 전에 2년 안에 정비구역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2년이란 기간 안에 시군구청장, 이 구청장 같은 과정이 특광한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도 6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이 정비구역을 정하는데 구청장은 특광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또 밑에 여기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같은 사람들은 또 이런 시행자 같은 시행 예정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요 조항으로 근해서 나왔다면 요 제안 같은 것들을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제안을 시군구청장한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요 앞에 있는 조항으로 갑니다. 2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다시 또 1년 안에 시행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요 조항을 정해볼까요? 요거.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2년 안에 나왔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은 해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럼 그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올리고 시군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은 그 정비계획안을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법조문을 잘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년 안에 정비구역을 정하든지 아니면 또는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된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면 예정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할 때 2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면 해제는 안 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가면 1년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 자체가 또 해제되는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 지정으로 가볼까요? 2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정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안 했지만 사업시행자를 정한 겁니다. 사업시행자를 정했을 때도 해제는 안 됩니다. 그럼 2년 안에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조항으로 갈 때는 2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요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올리고 시군구청장이 이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시행자가 나오면 이건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정비구역 파트고 하나는 예정구역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조항이.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부터 시작합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런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예정구역 제도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6명이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같은 사람 중에서 주로 이제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관청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이 자, 투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추진하려는 구역을 재개발 예정구역,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정할 때는 이 지정권자가 6명이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문수 등이니까 시장문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민 의견 듣고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심의 전에 의견을 듣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이 신청을 했다면 이때 다만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시군구청장인데 이런 구청장 같은 관청이 정비 예정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면 시장문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면 그때는 여기서 의견 청취가 없고 주민 의견만 듣고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뒤에 가보시면 자, 정비계획의 이반권자 시군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6명한테 이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런 신청 같은 걸 하려면 이반권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 예정구역 같은 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30일 안에 완료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정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30일 때 기출지문입니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여기는 신청이 없는 케이스고 여기는 신청을 해가지고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14일 요거 중간에 요건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심의는 30일 안에 완료를 해야 된다. 여기는 따로 기간이 없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정구역 같은 것들을 정할 때는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 되고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의 기간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구역이 되고 나면 이렇게 허가를 받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 투기 방지 조치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따로 정해집니다. 자,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예정구역을 정하면 건물의 건축이라는 게 신축하는 겁니다. 토지 분할을 한 필지를 여러 필지 쪼개서 새로운 소유권을 만드는 거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쪼개서 다른 사람한테 일부를 팔 수 있으니까. 자, 이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 자, 예정구역,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 같은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하려면 그리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같은 거 하려면 시장문수 등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분할하거나 또는 이 공공재개발과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 그 다음 날로부터 자, 쪼개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 개 건물을 막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는 이 분양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 자, 어떤 특정 날짜 이후에 여러 가지 쪼개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늘리면 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토지를 분할해서 그런 것들은 분양자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예정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따로 날짜를 정하면 여기 따로 날짜가 정하는 날이 있으면 정하는 날로 하고 이게 없다면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그 권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권리, 새로운 소유권을 만든 사람들은 분양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힌다. 자, 여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할 수도 있고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전에 따로 날짜를 정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권리산정 기준을 잡아서 그 다음 날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6명은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자,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한번 끊고 아니면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말고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년 안에 이 예정구역이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데 이 둘 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하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정구역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자,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정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위반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예정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6명이 이렇게 해제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2년 안에 됐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것도 1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자, 요 조항이 아니라 요 조항으로 해석했을 때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 예정구역에서 2년 안에 정식으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이 되고 나면 다시 또 1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지정이 되지 않으면 1년 또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 자체가 또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정구역에서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1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은 이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2년 되는 날까지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정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고, 1회 하나여 1년 범위안에서 예정구역을 계속 유지하는 연장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예정구역을 다 마무리하고 정비구역을 정할 때 기본계획 수립 없이 우리 민간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건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 같은 거 없이도 막바로 그냥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신청과 제한이 있는데,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군구청장, 구청장 같은 관청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 그림에서 요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2년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에서요,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같은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정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같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특광한테 올려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 조항으로 해석해보면 2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져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한도 할 수 있다. 제한을 받아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을 작성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아까 6명 중에서 주로 특광한테, 구청장은 특광한테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행자가 미리 나와 있다면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시행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구청장한테 정비계획 수립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이 3번 중요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고, 이것도 1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올려가지고 정비구역을 정하고 나면 다시 또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조항으로 해석해서 2년 안에 정비구역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신청을 들어가면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케이스로 가지 않으면 또 1년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이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으로 해석하시면 이게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정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1년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1년, 2년짜리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정할 때 여기 신청이 없을 때는 주민공람,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심의 거쳐가지고 예정구역을 정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의견 청취는 없고 이 주민공람과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이 예정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공공재개발의 또 하나의 특징이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을 정해서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여기 50% 이하까지 100분의 5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지어서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선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면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인데 자, 그 사람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 자, 국토계획법상 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하면 보세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78조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 이하죠. 근데 300% 이하에서 100분의 120, 1.2배만큼을 더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초과자가 붙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78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300% 이하인데 자, 그것을 공공재개발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 300%에다가 100분의 120 그래서 1.2배를 곱해가지고 360%까지 초과 용적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360%, 아까 300%에다가 1.2배를 곱했기 때문에 360%, 이 초과 용적률이 360%인데 이 용적률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이 260%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초과 용적률이 360%고 또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260%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60에서 260을 빼면 나머지 100%가 생기죠. 100%로 아파트를 더 짓는 겁니다. 100% 용적률을 더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절반 이하까지, 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게 또 100분의 70으로 바뀌는데, 자, 우리 2023년까지는 100분의 50이 맞습니다. 그럼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360%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만약에 260%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가 초과된 거고, 그 초과해서 아파트를 더 짓죠. 네, 더 짓는 것 중에 절반 이하까지 조례가 정하는 비율, 절반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서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고 인수 방법은 이 정비법 55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은 아파트 중에서 이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이 국토계획법상 78조를 뺀 게 아니라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260%, 자, 초과 용적률이 만약에 360% 계산이 나온 거죠.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에다가 1.2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럼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빼면 자, 100%가 더 지어지고 100%로 추가로 지은 아파트 중에서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지어서 인수자한테 공급하는데 이 인수 방법이 55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55조는 자, 건설된 국민주택 규모를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토주택공사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인수자입니다. 자, 우선 인수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순서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1순위, 시군구청장이 2순위로 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인수할 수 있고, 자, 인수하기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인수 가격할 때, 자, 주택의 건물 가격은 표준 건축비를 주고 인수자가 인수해가고, 자, 토지는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 토지는 기부 체납해서 토지 가격은 안 주고 인수자가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좀 많이 높여줍니다.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300%인데 거기에 1.2배를 더 곱해가지고 360%까지 짓게 해주고 이 360%에서 자, 정비계획으로 별도로 정해진 용적률이 260%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60%가 이 법적 이 상한 초과 용적률 360%랑 비교해보면 100%가 더 작기 때문에 100%를 높여줘가지고 더 지는 아파트 개수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고, 자, 인수자는 이런 사람들이 원칙인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순서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자, 1순위, 2순위가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인수할 때 가격이 건물, 주택 가격은 건물값은 표준건축비라는 걸 주고 이 토지 가격은 기부를 해서 기부채납으로 그냥 돈 안 주고 인수자가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재개발로 용적률이 이렇게 높아지더라도 이제 50%까지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인수자가 가져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공공재개발도.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재건축 사업도 용적률이 또 완화가 되는데 이 공공재개발과 좀 다른 스타일로 완화가 됩니다. 자, 우리 공공재건축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재건축은 정비 예정구역 제도는 없고요. 자, 공공재건축은 바로 정비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이름이 한 단계 점프하는 겁니다. 자,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다음의 용도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올라간 용적률만큼 용적률이 상향해서 상향 적용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공공재건축하는 데가 1종 전용이면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냈을 때 2종 전용주거로 2종 전용주거면 1종 일반으로 1종 일반인 상태가 종전 상태면 이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되면 2종 일반 2종 일반이면 3종 일반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우리 국토기획법상 250% 이하인데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본다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제 300%로 커지고 이 3종 일반인 경우에는 이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되면 굉장히 좋죠. 준주거지역 쪽으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가 3종 일반 상태에서 이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이 됐을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점프해서 용적률이 300%에서 50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우리 공공재개발은 좀 스타일이 다르죠. 자, 우리 공공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는 앞에랑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자, 아까 공공재개발로 돌아오시면 공공재개발이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자, 국토기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다. 3종 일반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300%에 100분의 120을 곱해서 1.2배인 360%가 초과 용적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거기 1.2배를 적용해서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 나오면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빼는 겁니다. 360%에서 아까 제가 이 3종 일반에서 이 정비계획 자체적으로 260%까지 용적률을 정했다면 차이가 100%가 나서 100%만큼 더 용적률이 높아져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더 지으면 그중에 50% 절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인수자한테 공급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재건축일 때는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이 됐을 때 이 3종 일반에서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이 되면 이 준주거적으로 점프해서 용적률이 20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가 더 올라가가지고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공공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우리가 300% 이하인데 준주거지역 쪽으로 상승하게 된다. 어느 날짜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다음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한 단계 상승해서 다음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 어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일 때 시장문수 등이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은 그대로 종전 용도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을 때는 용도지역이 상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이 되면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서 용적률이 200%가 높아지죠. 300에서 500%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지금 보시면 완화된 용적률, 자, 완화된 용적률이 아까 3종 일반이 준주거지역으로 점프했기 때문에 500%가 되는 겁니다. 500%고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나옵니다. 자, 500% 완화된 용적률에서 얼마를 빼는 거냐면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원래 300을 빼는 게 아니라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이게 26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처럼. 자, 완화된 용적률이 3종 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갔으니까 500%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260%다. 그러면 추가로 240%가 더 지어지면 그 중에 최대 70% 이하까지 70%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40에서 100분의 70 이하니까 최대 요거 공공재건축 했을 때는 70%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거고, 요게 재개발할 때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사이로 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구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공공재건축 같은 거는 완화된 용적률이 준주거적으로 점프해서 얻은 용적률입니다. 500%. 거기서 정비계획으로 별도로 정해진 용적률이 260%면 240%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제 70% 이하까지를 240% 더 많이 용적률을 얻어서 추가로 지은 그 아파트 중에서 70%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서 아까 재개발과 유사하게 주택에 이거를 갖다가 이 표준건축비, 땅은 기부한 것으로 보고 이거를 55조, 아까 배웠죠. 55조가 우선인수자가 시도지사나 신구청장 순서로 인수한다. 자, 인수하는 가격은 자, 건물 주택 부분은 표준건축비라는 걸 주고, 그다음에 토지는 기부하고 돈을 안 받고 인수자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100분의 70 이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 공급의 방식은 55조를 취하기 때문에 자, 인수 방법이 이 재건축도 공공재건축도 자, 건물값은 표준건축비를 주고 이 토지 가격은 인수자한테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자, 여기 4호의 단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인수자가 55조에 따라서 인수하는 사람, 우선 인수자, 시도지사, 신구청장 순서로 인수를 해간다. 이런 거. 그 인수자가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자로부터 70%까지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받을 때는 자, 건물값은 표준건축비 주고 땅값은 기부해서 돈 안 받고 이렇게 인수를 해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에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 48조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게 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수자가 아까 요 100분의 70 정도까지를 인수를 해갑니다. 이때 인수할 때 가격은 여기 분홍색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인수자가 표준건축비라는 건물값을 주고 자, 토지 가격은 그냥 기부기 때문에 돈 안 주고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인수자가. 근데 인수자가 이 공공재건축 사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에서 절반 정도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특별법 48조에 따라서 분양을 할 때는 이때 이렇게 분양 자체 인수한 다음에 이만큼을 분양을 할 때 50% 정도를 분양할 때는 건물값은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받는 거고 나중에 분양해서 팔 때는 이 토지 가격은 감정가 100분의 50 정도를 또 받아서 자, 인수를 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공공재건축을 할 때 아까 완화된 용적률이 아까 준주거적으로 점프해서 자, 이게 500%까지 올라갔고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260%면 차이가 240%가 납니다. 그럼 240%로 아파트를 더 많이 짓죠. 그럼 많이 짓은 것 중에서 최대 70%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을 해서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인수자는 55조에 따라서 아까 우리 우선 인수자가 있었죠. 시도지사 순서, 신구청장 순서로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는데 인수해가는 가격이 자, 건물값은 표준건축비라는 건설 원가, 자, 땅값은 인수자한테 그냥 그대로 기부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땅값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4호 단서가 있습니다. 4호 단서. 자, 인수자가 자, 공공재건축 사업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에서 아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70%까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공공주택특별법 48조에 따라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분양하는 주택을 자, 인수해 갈 때는 자, 건물값이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조금 높은 기본형 건축비하고 땅값은 감정가의 반 정도는 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땅값을 기부해서 안 받고 들었는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분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인수를 해 갈 때는 50% 정도를 땅값을 50%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건축법상 건물의 건축, 경관, 교육, 도시관리계획, 교통, 재해,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의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좀 세부적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 위주로 아까 제가 그림 설명한 거 그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문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시오.